10년 후 몰락한 시댁이 제 회장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우릴 제발 도와다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저는 차갑게 미소 지으며 물었어요. 돈 보고 결혼한 주제라 했죠. 이제 누가 무릎을 꿇을 차례일까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굴욕과 후회로 일그러졌고 저는 복수의 달콤함과 공허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구나.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다세대 주택에서 자랐습니다.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고 복도에는 늘 김치 삶은 냄새와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죠.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돌아가셨습니다. 공사장 사고였어요. 그날 이후 어머니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어머니는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셔서 시장에 가시고 밤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돌아오셨죠. 손은 늘 거칠었고 앞치마에는 고춧가루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김치를 한 포기씩 정성스럽게 다듬으시고 멸치볶음을 작은 통에 담으시는 그 손길이 참 따뜻했어요. 생일이면 어머니는 미역국을 끓여주셨고 제가 좋아하는 계란말이를 꼭 해주셨습니다. 명절 때는 떡을 사다 주시며 우리 딸 이쁘게 자라줘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난했지만 사랑은 넉넉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따뜻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은 저를 반찬집 딸이라고 불렀어요. 소풍 갈 때면 도시락 반찬이 초라하다며 비웃었고 방학 때 해외여행 이야기를 할 때면 저는 늘 구석에서 침묵했습니다. 가난한 집 딸이라는 꼬리표는 저를 평생 따라다녔어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아무리 착하게 굴어도 그 꼬리표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장학금 신청서를 주시며 내가 받아야 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기뻤어요. 하지만 반 아이들은 돈 없으면 공부를 왜 해? 라며 비아냥거렸죠. 그날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왜 저는 가난하게 태어났을까? 왜 제 잘못도 아닌데 이렇게 무시당해야 할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과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마련했어요.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했습니다. 친구들이 술을 마시고 놀 때 저는 계산대 앞에 서 있었죠. 집에 돌아가면 발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머니보다 제가 더 힘들 수는 없었으니까요.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했습니다. 작은 회사였지만 월급을 받아 어머니께 드릴 수 있다는 게 기뻤어요. 첫 월급을 받던 날 저는 어머니께 용돈을 드렸습니다. 엄마, 이제 제가 엄마 먹여 살릴게요.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우리 딸 다 컸네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지금의 남편이죠. 그는 다정했고 제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줬습니다. 출신이 뭐가 중요해?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지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있는 그대로 봐준다는 게 이렇게 따뜻한 일인지 처음 알았어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시댁과의 첫 만남은 차가웠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날카롭게 물으셨어요. 집안 형편이 어떻게 되나요? 저는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반찬 가게를 하십니다.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입꼬리가 내려갔고 눈빛이 차갑게 식었어요. 시누이는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아들이 고생 좀 하겠네.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라고 했지만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울었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죠. 그래도 사랑이면 충분해. 나머지는 이겨내면 돼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는 혼수를 하나하나 따졌고 예단이 적다며 불평했어요. 어머니는 가게 문을 일찍 닫고 혼수를 장만하셨습니다. 이불, 그릇, 주방용품 하나하나를 고르시며 우리 딸 시집 잘 보내야지라고 웃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고단함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더 거칠어졌고 주름은 더 깊어졌어요. 결혼식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드레스를 입어보러 갔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저는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행복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복해질 거예요. 꼭 행복해질 겁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시댁의 차가운 시선, 시어머니의 따가운 말투, 시누이의 비웃음. 그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어요. 밤마다 침대에 누우면 그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이면 충분할까? 정말 충분할까? 의심이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남편을 믿었으니까요. 결혼식 전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하나 둘 떠올랐고 밤바람이 차갑게 불었어요. 내일이면 저는 아내가 됩니다.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동시에 무거운 돌덩이가 올려진 것 같았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자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밤바람 소리만 들려왔을 뿐이에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새로운 삶이, 새로운 가족이, 그리고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시련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결혼식 날 아침, 저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들어왔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어두웠어요. 손을 펴보니 손가락 끝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불안 때문이었을까요? 드레스를 입는 순간은 꿈 같았습니다. 새하얀 비단이 몸을 감쌌고 베일이 얼굴을 덮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신부님 정말 예쁘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렸을 뿐입니다. 어머니가 대기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손에 부케를 들고 계셨어요. 하얀 장미와 백합으로 만든 부케였습니다. 어머니는 제 손에 부케를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행복해야 한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반찬가게 냄새가 났습니다. 간장과 참기름, 그리고 김치의 냄새. 그 냄새가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식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하객들의 시선이 쏟아졌습니다. 수백 개의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부케를 쥔 손에 땀이 맺혔습니다. 남편이 제단 앞에서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보자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화려한 한복을 입고 계셨는데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제단 앞에 서기도 전에 입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하객들이 술렁였어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명문가입니다. 그런데 돈 보고 들어온 주제에 우리 집을 망신시키려 하다니. 그 말이 식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객들이 웅성거렸어요. 누군가는 숨을 죽였고 누군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부케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신우이가 옆에서 희죽이며 웃었습니다. 언니 말이 맞아요. 반찬가게 딸이 우리 집에 무슨 자격으로 들어와요? 그 말에 일부 하객들이 속삭였습니다. 반찬가게? 아, 그래서 혼수가 초라했구나. 저런 집 딸을 왜 들였대? 목소리들이 귓가에 날카롭게 꽂혔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를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아니, 보호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남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저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어머니가 뒤에서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딸아, 괜찮아. 괜찮다. 하지만 어머니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부케를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세게 쥐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면 진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시어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집안의 체면을 지키시오. 그게 며느리의 도리니까. 식은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하셨고 저는 남편과 절을 올렸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의 환한 불빛 아래 저는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되었습니다. 하객들이 축하한다며 악수를 건넸지만 저는 그들의 눈빛을 읽을 수 있었어요. 동정, 비웃음, 경멸. 그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고생 많겠네라며 수군거렸고 누군가는 불쌍해라며 고개를 저었어요. 저녁이 되어 신혼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신혼집이라고 부를 수도 없었어요. 시댁과 같은 건물에 있는 작은 방이었으니까요. 방문을 열자 좁은 공간이 보였습니다.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이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저는 남편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넥타이를 풀며 한숨만 쉬었어요. 미안해.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그러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조금만 참아줘. 참으라고요. 또 참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터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고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손에는 아직 부케를 쥐고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 꽃잎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줄 거야. 그 다짐이 제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결혼식장에서 당한 모욕, 시어머니의 차가운 말,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게 제 안에서 불씨가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언젠가 저도 그들 앞에 당당히 설 날이 올 거예요. 꼭 그렇게 만들 겁니다. 밤은 깊어갔고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뜨고 있었어요. 결혼 첫날 밤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행복도 설렘도 없이 오직 분노와 다짐만이 제 가슴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제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아침 6시면 일어나 시댁 식구들의 아침상을 차려야 했어요.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내놓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시더니 늘 불평하셨어요. 이게 뭐야? 국이 왜 이렇게 짜? 반찬이 고작 이것밖에 없어? 한 번도 맛있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신우이는 젓가락을 던지며 다시 해라고 명령했어요. 저는 묵묵히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국을 끓이고 다시 밥상을 차렸어요. 손은 뜨거운 물에 데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청소가 기다렸습니다. 거실, 방, 화장실. 시댁은 넓었어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다 보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흰 장갑을 끼고 구석구석 확인하셨거든요. 여기 먼지 남았잖아. 제대로 안 하면 다시 해. 저는 다시 걸레를 들었습니다. 손에 물집이 잡혔지만 참았어요. 이것도 지나갈 거야. 조금만 참으면 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추석이었어요. 시댁에서는 큰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친척들이 20명 넘게 모인다고 했어요. 저는 며칠 전부터 준비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무를 묻히고 고기를 재웠어요. 밤늦게까지 주방에 서 있었습니다. 남편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여보, 좀 도와줄래요? 남편은 고개를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주방 일을 해? 그냥 내가 해.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어요. 눈물을 흘릴 시간도 없었습니다. 추석 당일 친척들이 도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웃으며 맞이했어요. 하지만 저를 보는 눈빛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며느리 인사드려. 저는 허리를 굽혀 절을 올렸습니다. 친척 어른들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얼굴은 괜찮네. 집안이 좀 안 되지만 반찬가게 딸이라며 고생 많겠어. 그 말들이 칼처럼 박혔습니다. 저는 웃으며 잘 배우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주방과 거실을 오가며 음식을 날랐어요. 밥그릇이 비면 채우고 반찬이 떨어지면 더 가져왔습니다. 앉아서 밥을 먹을 시간도 없었어요. 친척들은 맛있게 드시면서도 한마디씩 했습니다. 국이 좀 싱거운데? 전이 좀 타지 않았어?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아직 솜씨가 없어서 그래요. 가르치는 중입니다. 친척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도 열심히는 하는구만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참았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남편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식탁 위에 던졌습니다. 나 잘렸어. 그 말에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당했어. 나 포함해서 10명 잘렸다고. 남편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옆에 앉아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괜찮아요. 다른 데 취직하면 되잖아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나이에 어디서 받아줘? 다 끝났어. 그날 밤 시어머니가 우리 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문을 쾅 열고 들어오시더니 남편에게 소리쳤어요. 내가 무능해서 잘린 거 아니야? 장가를 잘못 들어서 이 꼴이지. 시어머니는 저를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복이 없어서 우리 아들이 이 지경이 됐어. 내 탓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한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만 봤어요. 구직 활동을 한다고 했지만 면접은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해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는 용돈을 끊었습니다.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살아. 우리한테 기대지 말고.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가 돈을 벌어야겠다고요. 그래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열었습니다. 핸드메이드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기로 했어요. 밤늦게까지 구슬을 꿰고 귀걸이를 만들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주문이 하나씩 들어왔습니다. 1,000원, 2,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기뻤어요.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고 손편지를 함께 넣었습니다. 고객들이 후기를 남겼어요. 예뻐요. 잘 받았습니다. 그 한 줄 한 줄이 저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주문이 늘어나자 배송이 문제였습니다. 택배비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우리 직접 배달해요. 자전거 타고. 남편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내가 왜 그런 걸 해? 하지만 생활비가 바닥나자 남편도 마지못해 따라 나섰어요. 우리는 자전거에 짐을 싣고 동네를 돌아다녔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계단을 오르고 문 앞에 물건을 놓았어요. 손님들은 고맙다며 음료수를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길에서 우리를 봤어요. 시누이가 손가락질하며 웃었습니다. 언니, 저기 봐요. 자전거 타고 배달하네요. 완전 웃겨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자전거를 멈추고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시누이는 코웃음을 치며 지나갔어요. 내 주제에 뭘 안다고? 그깟 거 해봤자 뭐가 달라져? 그 말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꺾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지금은 하찮아 보여도 언젠가 이게 내 무기가 될 거야.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노트북 앞에 앉아 쇼핑몰 판매 현황을 확인했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오르고 있었어요. 아직 미약했지만 가능성이 보였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쇼핑몰은 천천히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한 달에 몇십만 원이던 매출이 100만 원을 넘어섰어요. 저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제품을 만들고 낮에는 포장을 했어요. 밤에는 고객 문의에 답변을 달았습니다. 잠은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비슷한 제품을 파는 업체가 생겨났어요. 가격을 절반으로 깎아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제 고객들이 하나둘 떠나갔어요. 매출이 반토막 났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받아보니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온라인 쇼핑몰 운영하시는 분 맞나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당신 남편 대학 동창이에요. 김민준. 남편에게서 그 이름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라고 했어요. 졸업 후 벤처 사업을 시작해서 성공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당신 쇼핑몰을 발견했어요. 제품을 보니 눈에 띄더라고요. 한번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설렜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왜 갑자기 저를 만나려는 걸까? 의심이 들었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만날까요? 며칠 후 저는 강남의 한 카페에서 김민준을 만났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가득했습니다. 악수를 청하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반갑습니다.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직접 뵙게 되어 영광이에요.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가 나왔고 김민준이 입을 열었어요. 당신 제품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디자인도 좋고 품질도 훌륭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홍보가 안 되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마케팅은 잘 몰라서. 김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남다른 눈을 가졌어요. 제품 하나하나에 정성이 보여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제가 투자하겠습니다. 투자요? 네. 제가 자금을 대고 당신은 사업을 키우는 거예요. 유통망도 제가 연결해 드릴게요. 어떻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너무 좋은 제안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뭔가요? 김민주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매출의 30%를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대신 모든 걸 책임지겠습니다. 손에 나도 제가 감당할게요. 저는 고민했습니다. 30%는 큰 비율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최선이었습니다. 저는 손을 내밀었어요. 좋습니다. 같이 해봐요. 김민주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어요. 투자가 시작되자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김민주는 유통업체를 연결해줬고 광고도 집행했어요. 제품이 대형 쇼핑몰에 입점했습니다. 매출이 급격히 올랐어요. 한 달에 몇백만 원이던 매출이 1,000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거실에 앉아 팔짱을 끼고 계셨습니다. 내가 사업한다며? 돈 좀 번다고? 네, 어머님. 조금씩 자리를 잡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남의 돈 뜯어먹는 주제에 무슨 사업이야. 투자 받았다며? 그거 나중에 다 갚아야 해. 빚쟁이 될 거야. 신우이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맞아요. 언니 같은 사람이 뭘 안다고. 결국 망할 거예요. 그 말들이 귓가에 꽂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분노가 힘이 되었습니다. 너희들이 뭘 안다고 그래?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높이 올라가는지.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고용했어요. 처음에는 2명, 그 다음엔 5명. 작은 사무실도 얻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합류해서 물류를 담당했어요. 예전처럼 무기력하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활기를 되찾았어요. 하지만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경쟁사들이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가격 전쟁이 벌어졌고 악성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제품을 폄하하고 있었어요. 저는 밤늦게까지 대응 방안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유통업체가 계약을 파기했어요. 갑자기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다른 업체와 계약했다는 답변뿐이었어요. 알고 보니 경쟁사가 뒤에서 손을 썼던 겁니다. 저는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 씨, 큰일 났어요. 유통망이 끊겼어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진정하세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합시다. 다음 날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김민주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다른 유통업체를 알아봤어요. 여기는 조건이 더 좋아요. 새로 계약하면 됩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어요. 경쟁사의 공격이 계속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이러다 회사 망하는 거 아니에요? 김민주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당신을 믿고 투자한 겁니다.
같이 이겨냅시다. 그 말에 힘이 났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포기할 수 없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돼. 새로운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고 회사는 다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경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매일이 싸움이었습니다. 가격, 품질, 서비스. 모든 면에서 앞서야 했어요. 저는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은 성공이 찾아왔습니다. 유명 연예인이 제 제품을 착용한 사진을 올렸어요.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하루에 100건이 넘는 주문이 들어왔어요. 저는 직원들과 밤새 포장을 했습니다. 손은 부르텄지만 기뻤어요. 시댁에 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비웃었어요. 운이 좋았을 뿐이야. 그게 얼마나 가겠어?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은 이제 제게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저는 제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자마자 직원이 황급히 달려왔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대표님, 큰일 났어요. 경쟁사에서 우리 제품이랑 똑같은 디자인을 더 싼 가격에 팔기 시작했어요. 저는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정말이었어요. 제가 몇 달 동안 공들여 만든 디자인이 그대로 복제되어 있었습니다. 가격은 절반도 안 됐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명백한 표절이잖아요.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해요. 김민준에게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냉정했어요. 소송하려면 시간이랑 돈이 엄청 들어요. 그 사이에 회사가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가 옳았어요. 소송을 하는 동안 매출은 계속 떨어질 겁니다. 며칠 사이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고객들은 더 싼 제품을 선택했습니다. 직원들 급여일이 다가왔지만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어요. 저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김민준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투자금 회수해야겠어요. 뭐라고요? 지금요? 회사 상황이 좋지 않잖아요. 저도 제 투자자들한테 설명해야 해요. 한 달 안에 갚아주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투자금은 이미 회사 운영에 다 쓴 상태였어요. 갚을 방법이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고 숨이 막혔어요. 사무실 천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시어머니가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시누이도 함께 있었어요. 둘 다 비웃는 표정이었습니다. 들었어. 회사 망한다며?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어머님, 아직 망한 건 아니에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시간? 내가 무슨 시간이 필요해? 봐라, 결국 내 꼴이 이거다. 시누이가 거들었어요. 언니가 뭘 할 줄 안다고 사업을 해요? 반찬 가게 딸 주제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눈물이 차올랐지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안 망신만 시켰어.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내가 빚쟁이가 됐다고.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둬. 회사 문 닫고 조용히 살아. 그게 내 분수에 맞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가 문을 닫았어요. 침대에 쓰러져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베개를 움켜쥐고 울고 또 울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옆에 앉더니 말했어요. 우리 그만둘까? 더는 무리인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어요. 눈빛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요? 현실을 봐. 투자금도 갚아야 하고
직원 급여도 줘야 해. 우리 돈으로는 안 돼. 남편도 등을 돌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혼자였어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출근하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직원들에게서 전화가 왔지만 받지 못했어요. 하루 종일 천장만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그 결혼식장의 모욕으로 돌아간 건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돈 보고 들어온 주제에 우리 집을 망신시킨다. 그 말이 계속 울렸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사흘째 되던 날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괜찮니? 소식 듣고 걱정돼서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 눈물이 터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어떡해요? 다 끝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잘해왔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요. 빚만 남았어요. 어머니는 한참 침묵하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엄마가 해줄 수 있는 말은 하나야. 포기하지 마.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거 엄마가 다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더 해봐. 제발. 엄마 말 들어줘.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습니다. 그 노을을 보며 생각했어요. 정말 여기서 끝인가? 그날 밤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부케가 말라서 보관되어 있었어요. 하얀 장미는 색이 바랬지만 형태는 그대로였습니다. 부케를 손에 들자 그날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의 차가운 목소리, 하객들의 수군거림, 남편의 침묵, 그리고 제가 했던 다짐. 언젠가는 반드시 돌려줄 거야. 저는 부케에서 떨어진 꽃잎을 집어들었습니다.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아직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꽃잎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나 아직 안 꺾였어.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다음 날 새벽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사무실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미안해요. 걱정 끼쳐서. 이제부터 다시 시작할 거예요. 저는 회의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화이트보드 앞에 섰어요. 마커를 들고 말했습니다.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요. 고객들이 왜 우리 제품을 좋아했는지 생각해봐요. 한 직원이 손을 들었어요. 정성이요. 대표님이 하나하나 정성껏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진짜 필요한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성실함이에요. 저는 그동안 잊고 있었던 걸 깨달았습니다. 빠른 성장에만 집중하다 보니 제품의 본질을 놓쳤어요. 고객과의 소통도 소홀했습니다. 저는 다시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직접 고객들에게 연락했습니다. 하나하나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냈어요. 불만 사항을 들었고 개선점을 물었습니다. 밤늦게까지 고객 의견을 정리했어요. 새로운 제품 라인을 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표절당하지 않도록 독특한 디자인으로 만들었어요. 품질도 더 높였습니다. 가격은 조금 올렸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단골 고객들이 돌아왔고 새로운 고객들도 생겼습니다. 매출이 조금씩 회복되었어요. 아직 투자금을 갚기엔 부족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제 안의 분노는 차분한 힘으로 변해갔습니다. 더 이상 시댁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 힘이 다시 회사를 일으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투자금 상환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김민주는 매주 전화를 걸어 독촉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죠? 제 투자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매출이 오르고 있어요. 한 달, 딱 한 달만 더 드릴게요. 그때까지 못 갚으면 회사 지분을 넘기셔야 해요. 전화를 끊고 나니 숨이 막혔습니다. 한 달, 그 짧은 시간에 수천만 원을 마련해야 했어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저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받으려 했어요. 하지만 담당 직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용도가 낮아서 대출이 어렵습니다. 담보도 없으시고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 회사가 무너지고 있어요. 저희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규정이 그렇습니다. 은행 문을 나서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정말 끝인가? 이대로 모든 걸 잃는 건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 시댁 앞을 지나쳤습니다. 창문으로 불빛이 보였어요.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저들은 제가 무너지기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생각에 이를 악물었어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야. 절대로.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솔직하게 말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회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 달 안에 투자금을 갚지 못하면 회사를 잃을 수도 있어요. 직원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그때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대표님, 우리 급여 미뤄도 돼요. 회사가 살아야 우리도 살 수 있잖아요.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우리 함께 버텨봐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고 있었어요. 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제가 꼭 살려낼게요. 약속합니다. 우리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대형 박람회에 참가하기로 했어요. 거기서 큰 거래처를 잡으면 회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참가비만 수백만 원이었어요. 부스 설치 비용까지 합치면 1,000만 원이 넘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기회예요. 여기에 모든 걸 걸어요. 남은 돈을 모두 털어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부스를 꾸미고 제품을 진열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밤새 준비했습니다. 손은 부르텄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박람회 당일 저는 긴장으로 손이 떨렸습니다. 부스 앞에 서서 사람들을 기다렸어요. 초반에는 한산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잠깐 쳐다보고는 그냥 가버렸어요. 가슴이 쿵쿵 내려앉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제품을 집어들더니 물었어요. 이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었어요. 와, 정성이 대단하네요. 얼마예요? 가격을 말하자 그 여성은 망설임 없이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을 불렀어요. 여기 좀 봐. 정말 예쁘다.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부스 앞이 북적였습니다. 제품이 빠르게 팔려나갔어요. 직원들은 포장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계속 손님들을 응대했어요. 목이 쉬도록 설명하고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저는 대형 유통업체 바이어입니다. 제품이 마음에 드네요. 한번 거래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명함을 받아들며 말했어요. 네, 물론이죠.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박람회가 끝나고 결과를 집계했습니다. 매출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대형 거래처 3곳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직원들은 환호했어요.
대표님, 해냈어요. 저는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눈물이 쏟아졌어요. 직원들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울지 마세요. 이제 시작이에요. 일주일 후 대형 거래처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만 수천만 원이었어요. 드디어 투자금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 씨, 돈 준비됐어요. 만나서 드릴게요. 김민준의 목소리는 놀란 듯 했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박람회에서 대박이 났어요. 이제 빚 갚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김민준을 만나 투자금을 상환했습니다. 그는 수표를 받아들며 말했어요. 대단하십니다.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었어요. 김민준은 악수를 청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관계 유지하죠. 언제든 도움 필요하면 연락하세요. 빚을 갚고 나니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회사는 다시 성장 궤도에 올랐어요. 대형 거래처 덕분에 매출이 몇 배로 뛰었습니다. 직원도 10명으로 늘렸어요. 하지만 시댁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어요. 돈 좀 벌었다며? 그럼 이제 우리한테 효도해야지. 어머님, 아직 회사가 안정된 건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 돈 있으면 부모한테 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신우이가 거들었어요. 언니, 용돈 좀 주세요. 저도 생활이 어려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저를 무시할 겁니다. 죄송하지만 어렵습니다. 회사 운영비로 써야 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배은망덕한 것. 우리 집에 들어와서 먹고 살면서 뭐가 어려워?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어요. 조용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제 옆에는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당신, 이제 정말 대단해졌어. 아직 멀었어요. 더 높이 올라가야 해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해서. 저는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금은 위로가 되었어요. 이제부터라도 잘하면 돼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미래를 그렸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제 안의 힘을 믿었으니까요. 10년이 흘렀습니다. 제 작은 쇼핑몰은 이제 수백억 원대 기업이 되어 있었어요. 백화점 전층에 매장이 들어섰고 해외에도 진출했습니다. 직원은 200명이 넘었어요. 저는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한 기업인이 되었습니다. 강남의 고층 빌딩에 본사를 두었어요. 회장실 창문으로 서울 전경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 풍경을 바라볼 때마다 먼 옛날 허름한 다세대 주택이 떠올랐어요. 그곳에서 시작한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시댁의 상황은 정반대였습니다. 시댁 사업이 망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동산 투자에 실패했고 빚더미에 앉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살던 집까지 잃었다고 했어요. 어느 날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로비에 어머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누구요? 시어머님이요. 시누이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10년 만이었어요. 그동안 연락도 끊고 지냈는데 갑자기 찾아오다니. 들어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회장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예전의 화려함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시어머니의 옷은 낡았고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시누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우리 좀 도와다오. 도와달라고요? 집도 잃었고 빚도 많아. 내가 아니면 안 된다. 제발.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렸어요. 신우이도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올려다보았어요. 눈에는 절박함이 가득했습니다. 기억하세요? 뭘 말이냐? 제 결혼식 날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날 어머님이 뭐라고 하셨죠? 돈 보고 들어온 주제에 우리 집을 망신시킨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하객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죠. 반찬가게 딸이라고 비웃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저는 신우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신우이 분도 기억하시죠? 제가 자전거 타고 배달할 때 손가락질하며 웃었잖아요. 내 주제에 뭘 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우이는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다시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제 누가 무릎을 꿇을 차례일까요? 그 순간 시어머니의 다리가 꺾였습니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어요. 신우이도 따라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저는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10년 전 결혼식장에서 저를 짓밟던 사람들이었어요. 저를 하녀처럼 부리고 모욕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가슴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솟았어요. 제가 이기고 그들이 진 겁니다. 제가 꿈꾸던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묘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제가 원하던 결말이었을까요?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면 속이 시원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저는 창문으로 다가가 서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저도 이제 그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시어머니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발 도와줘, 우리 갈 곳이 없어. 저는 돌아서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어요. 신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저를 무시하고 깔보던 사람들이었는데 지금은 초라하기만 했어요. 저는 책상으로 돌아가 수표를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금액을 적었어요. 1천만 원. 그들의 빚을 갚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수표를 시어머니 앞에 던졌어요. 수표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걸로 당분간 버티세요. 하지만 이게 마지막입니다. 시어머니는 수표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꼭 쥐었어요. 고맙다, 정말 고마워. 가보세요. 더 이상 드릴 말씀 없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문 쪽으로 걸어가더니 뒤돌아보았어요. 미안해, 진심으로 미안해. 문이 닫혔습니다. 회장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의자에 앉아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그냥 생각이 많네요. 비서가 나가고 저는 홀로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복수는 달콤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씁쓸했어요. 그들이 무릎 꿇는 모습을 보며 통쾌함을 느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제 안의 어떤 부분은 여전히 공허했어요. 그날의 상처는 아직도 내 가슴에 남아있구나.
결혼식장에서 당한 모욕, 시댁에서의 구박, 남편의 침묵. 그 모든 게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성공해도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았어요.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곳에는 결혼식 때 받았던 부케가 보관되어 있었어요. 말라서 바스러질 것 같았지만 여전히 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부케를 꺼내 손에 들었어요. 떨어졌던 꽃잎은 새하얀 장미로 대체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몇 년 전 새로 꽂아 넣은 거였어요. 꽃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증오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한 삶을 살겠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시댁은 무너졌고 저는 승자가 되었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저는 부케를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열었어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제 꿈을 위해 살 겁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빌딩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졌어요. 하지만 제 회장실 불빛은 여전히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 일했어요. 제 미래를 위해, 제 행복을 위해.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회장실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어요.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였습니다. 어려운 환경의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창업을 지원하는 사업이었죠. 제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사람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비서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어머님께서 연락 오셨습니다. 어머니요? 저희 어머니? 네, 친정 어머님이세요. 저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딸아,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엄마가 저녁 해줄게. 네, 엄마. 갈게요. 오랜만에 듣는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어머니가 사시는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사들인 곳이었어요. 넓지는 않지만 따뜻한 집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된장찌개 끓는 냄새가 났어요. 그 냄새가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엄마 왔어요. 어머, 우리 딸. 어서 와. 어머니는 앞치마를 두르고 계셨어요. 예전처럼 손은 거칠었지만 얼굴에는 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았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자, 어서 앉아. 밥 차려줄게. 식탁에는 제가 좋아하는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계란말이, 김치, 멸치볶음. 어린 시절 먹던 그 맛이었어요. 저는 숟가락을 들고 밥을 한 입 먹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맛있어요, 엄마. 많이 먹어. 요새 너무 마른 것 같더라. 어머니는 계속 반찬을 제 앞에 놓으셨어요. 저는 하나씩 맛보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지셨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어머니가 막으셨습니다. 내가 무슨 설거지를 해? 엄마가 할게. 엄마, 제가 할게요.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릇을 닦으시고 저는 물기를 닦았어요.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습니다. 거대한 회장실보다 이 작은 부엌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차를 내오셨어요. 구수한 보리차였습니다. 딸아, 요새 어떻게 지내니? 잘 지내요, 엄마. 회사도 잘 되고 있고요. 그게 아니라 마음은 편하니? 어머니의 질문에 저는 멈칫했습니다. 마음이 편한가요? 성공했고, 복수도 했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편한가요? 잘 모르겠어요, 엄마.
시댁 사람들한테 복수했다며? 소식 들었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들이 무릎 꿇는 걸 봤어요. 제가 이겼어요. 어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어요. 그래서 속이 시원했니? 처음엔 그런 줄 알았어요. 하지만 씁쓸했어요. 복수는 달콤했지만 그 뒤에 오는 공허함은 달래지지 않았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거야. 증오로는 진짜 행복을 채울 수 없거든. 그럼 전 어떻게 해야 해요? 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 남을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진짜 원하는 걸 위해서.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복수를 위해 달려왔어요. 시댁을 이기기 위해, 그들보다 높이 올라가기 위해. 하지만 정작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차를 세우고 한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강물은 고요히 흘러갔습니다. 나는 진짜 뭘 원하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돈, 명예, 권력? 아니었어요. 제가 진짜 원했던 건 인정이었습니다. 제가 가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 깨달았습니다. 그 인정은 남에게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제 스스로 저를 인정해야 했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게 제 잘못이 아니듯이 저는 그 자체로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남편과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공원에는 봄꽃이 피어 있었어요.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떨어졌습니다. 여보, 우리 여행 갈까요? 여행? 갑자기? 네. 일 좀 내려놓고 우리 둘이서만요. 남편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일을 내려놓겠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저는 웃었습니다. 이제 좀 쉬고 싶어요. 달려만 왔잖아요. 남편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좋아. 가자. 어디든. 우리는 제주도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파란 바다를 보며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들렸고 바람이 머리카락을 날렸습니다. 그 순간이 참 평화로웠어요. 행복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지금 이 순간이 정말 행복해요. 미안해. 그동안 힘들게 했어. 이제 그런 얘기하지 말아요. 우리 앞만 보고 가요. 저녁 무렵 해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태양이 수평선 너머로 지고 있었어요. 참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부케를 꺼냈습니다. 결혼식 때 받았던 그 부케였어요. 10년 넘게 간직했던 물건이었습니다. 이제 보낼 시간이에요. 부케를 바다에 던졌습니다. 하얀 장미가 파도에 떠내려갔어요. 점점 멀어져가는 부케를 바라보며 저는 과거도 함께 보내는 기분이었습니다. 증오도, 분노도, 복수심도 모든 걸 바다에 흘려보냈어요. 이제는 가벼워진 마음으로 앞을 보고 싶었습니다. 안녕.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부케는 파도에 휩쓸려 사라졌어요.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는 함께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해가 완전히 지고 밤이 찾아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이제 뭐 하고 싶어? 남편이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제가 받았던 상처를 다른 사람들은 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멋진데. 같이 하자. 우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사랑을 위해, 증오가 아니라 희망을 위해 살 겁니다.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며칠 후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회장실에 앉아 새로운 계획을 세웠어요. 재단을 만들어 어려운 여성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을 다른 사람들이 더 쉽게 걸을 수 있도록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은 여전히 바빴어요. 하지만 이제 그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전쟁터가 아니었어요.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저는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겠어. 진짜 행복한 삶을. 그렇게 저는 새로운 시작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안고 하지만 그것에 얽매이지 않으며 제 이야기는 이제 복수가 아닌 치유로, 증오가 아닌 사랑으로 이어질 겁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적시는 사연이었습니다.